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20번째 페이지. 뜬금없이 루마니아 대통령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잡지사 에디터들을 의아하게 만든 친루 방송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아직도 좀 의아함이 저는 남아있는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면 잠깐 국제 정세를 짚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당선된 인물은 친러시아 후보가 아닌 친EU 성향의 니쿠쇼르단 당선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제 정치가 어떻게 요동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곽재식 작가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니쿠쇼르단 당선인이 루마니아에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2번이나 딴 수학 천재였다. 이 부분에 오늘 방점을 찍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수학을 어릴 때도 잘하는 수학 수재로 이름이 많이 났었었고요. 그리고 직업으로 가지셨던 것도 그러면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을 연구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교육자로서 오래 살면서 말하자면 수학 교수로서 살던 그런 루마니아인이셨는데 유명한 수학자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치 쪽으로 이렇게 쓱 발을 돌리셔가지고 이것도 차근차근 성공을 하셔가지고 지금 결국 대통령까지 되신 그런 분입니다. 사실 조금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루마니아 정치 상황이 지금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정치 상황 얘기를 하는군요. 루마니아 정치 상황 왜냐하면 루마니아 정치 상황 진짜 되게 저도 곽재식이 말해주는 루마니아 정세. 루마니아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일단 나라의 기본 틀부터 정말 한 1000년 전부터 살펴봐도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사실 좀 묘하고 좀 특이하고 좀 재밌는 게 루마니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뭔가 로마랑 관련이 그렇죠. 있습니까? 로마인들의 땅 이런 뜻입니다. 예. 루마니아. 그래서 우리가 루마니아라고 하면 흔히 이제 동유럽권 국가다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을 갖고 있는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동유럽이라고 보면 동유럽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발칸반도라고 하죠. 그리스 남유럽 지역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렇죠. 약간 남유럽인가 동유럽인가 싶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루마니아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조금 더 가까운, 그래서 언어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보통 동유럽이라고 하면 이제 슬라브인 계통, 슬라브 민족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루마니아인들은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탈리아, 그리스 이쪽 느낌이 많이 나는. 그래서 말만 들어봐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니쿠쇼르단 대통령 선생님 뭐 연설하는 거 이런 것만 들어봐도 말투가 약간 뭐 러시아어나 폴란드어나 이런 슬라브 계통의 그 특유의 어떤 그런 아니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탈리아어나 약간 스페인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뺀질뺀질한 느낌. 뺀질뺀질하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어로 굿 이브닝, 지금 저녁이니까 굿 이브닝 저녁 인사를 이탈리아어로 부오나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루마니아어로 이 저녁 인사를 부나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비슷하죠? 그러네. 그래서 언어부터도 약간 진짜 로마, 이탈리아, 그리스, 약간 남유럽 느낌 이런 게 나는 그런 독특한 곳인데 또 동유럽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또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하면서 또 약간 자본주의의 물결을 또 따라갔다가 그래서 제일 이런 쪽 뉴스를 보면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웬만한 나라들의 어떤 국제 기사 같은 거를 볼 때는 그 나라가 뭔가 컨서버티브하다,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대체로 뭔가 미국하고 좀 친하고 이러면 좀 뭔가 컨서버티브한 거잖아요. 그거에 반대다라고 하면 약간 미국하고 멀고 대신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친하면 그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거에 반대다라는 식으로 보는 기사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해외 기사에는 많이 나오는데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보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보수적이다라는 게 그러면 약간 옛날 한 70년대 60년대처럼 뭔가 러시아 쪽하고 친하다는 건지 보수적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런 자본주의와 뭐 미국하고 좀 친하고 유럽과의 어떤 그런 뜻인지 그리고 당장 지금 루마니아의 정권과 어떤 거 그게 되게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거든요. 양면성이 있구나. 당장 지금 루마니아의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해가지고 이 니쿠쇼르단 이분이 대통령 당선된 선거만 해도 원래 지금 선거할 때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지금 선거할 때가 원래 아닙니다. 원래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원래는 선거를 작년 말에 했었어요. 작년 말에 실제로 선거를 했어요. 작년 말에 실제로 선거를 했는데 그때 선거에서 무슨 부정선거 의혹이니 뭐니 뭐 이런 그게 이제 뭐 이 선거 투표 자체를 부정적으로 했다.
했다라기보다도 예, 이 예. 선거를 하는데 외세에서 어떤 공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막 돈 거예요.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들이 뒤에서 뭐 돈을 대줘가지고 네네. 뭐 선거 운동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대줬다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러시아 쪽에 입김이 많이 작용해가지고 어느 후보를 밀었다. 이거는 거의 뭐 간첩이 들어와서 도와줬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들썩였구나. 그렇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넌 러시아 돈 받은 게 아니라 넌 유럽 EU 쪽에 돈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엉망의 싸움이 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아마 대통령 선거를 어느 정도 결선 투표 직전까지인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때려쳐버렸어요. 아 진짜. 반도로 선거를 하다가 중간에 중도에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계속 대통령 하시던 분이 계속 대통령을 금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다가 뭐 대통령 없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성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분도 지금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신 분도 이분도 물리학자 출신이에요. 이분도 물리 교사 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예. 의외로 유럽 지도자 중에 이런 재밌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 예를 들면 뭐 영국의 여성 총리로 제일 유명하신 분 뭐 떠오르신 분 있으십니까? 대처 총리 같은 분. 마그리트 대처. 이런 분 원래 화학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도로시 호지킨이라는 노벨상 수상자인 아주 위대한 영국의 화학자의 아주 사랑받는 제자로 화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화학을 아마도 스승님이신 호지킨 교수님께서 화학을 열심히 하는 너 재능이 있다라고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때려치우고 정치로 넘어가신 그런 분이시고 그 독일에서 정말 총리 오래 하신 분 최근까지 너무 총리를 오래 하셔가지고 독일의 젊은 어린이들은 총리는 의뢰 여성이 하는 건가 보다라고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메르켈 총리 있죠. 네네. 이분이 대학원 다니실 때 전공했던 게 양자화학입니다. 학부 때는 아. 물리학 전공을 하시다가 그걸 이제 화학 쪽에 응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가지고 양자화학 연구 이분은 연구원으로도 꽤 오래 활동하시다가 연구원 활동을 하시면서 그 연구원들의 약간 노동 권리 노조 약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빠지셨다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셔가지고 독일의 총리 이분 메르켈 총리 이분이 아마 동독 출신이실 거예요 고향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소수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서독이 더 인구도 크고 경제력도 더 뛰어난 지역이니까 그런데 꾸준히 정치를 하셔가지고 독일에서 근래 가장 오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총리를 하시면서 독일의 황금 시대를 좀 누리게 했다라는 그런 평도 요즘에는 물론 우리나라보다 이공계들의 정치 진출이 활발한가 봐요. 물론 뭐 그때 당시 오래 하실 때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지만 그래도 잘 나갔죠 독일이.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전 대통령도 하여튼 물리 교사 출신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어서 대통령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여러 가지 공격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여러모로 되게 문제가 많았다라는 여동이 막 비등을 하면서 이 대통령 안 되겠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겠어요? 루마니아에서도 탄핵을 하자고 한 거예요. 탄핵을 하죠. 이런 말 하면 왜요? 사실 팩트잖아. 루마니아에서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팩트. 좀 위험한 말 해도 되나? 근데 그래도 이건 뭐 국제 뉴스니까 좀 얘기하자면 이제 K-팝이라든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유행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과거에 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탄핵을 시도한다, 탄핵을 한다, 이런 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알려지는 것 같아요. 한국이 되게 선진국이고 경제 발전도 빨리 이룩한 나라고 요즘 세계 문화를 선도한 나라인데 저 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탄핵 같은 거 하더라. 그 영향을 받았다고? 이런 게 영향 받았다고 하면 좀 과장이네. 그래서 그런 약간 탄핵의 물결 중에 있었던 곳입니다. 루마니아도. 루마니아의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맞지 않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는데 이 니쿠쇼르 단이라는 이분이 나서셨는데 수학 교수 출신 이분이 나서셨는데 이분이 니쿠쇼르 단이니까 니쿠쇼르가 성이 이름이고 단이 성이에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정치하시던 분들 중에 담병호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 같은 단씨긴 한데 아무 상관없고요. 담병호한테 단씨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런가요? 근데 저 오랜만에 단씨 정치인 되게 우리나라에 단씨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단씨 정치인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가지고 니쿠쇼르 단 이분은 무소속이에요. 또 심지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정말 이분이 원래부터 무소속으로 계속 했던 분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래 정치를 한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로
어떤 자신만의 당이 있었어요. 자신만의 당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당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당을 한참 하시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뛰쳐나온 거예요. 예. 자신이 창설한 당, 창립 멤버로 자기가 있었던 당인데. 예.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티가 나죠. 아, 예. 그러네. 그런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오셔가지고, 오늘 진짜 정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무소속으로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우리 잡지사 과학의 기둥이신데. 야, 지금. 그러면 이제 약간의 예. 과학으로 좀 넘어가고 그렇죠. 예, 이분이 예, 예. 뭘로 유명하셨냐, 네. 뭘로 이분이 루마니아인들에게 좀 기억되시던 분이냐라고 하면 네. 1987년하고 1988년 이분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세계 청소년들의 수학 경연의 어떤 장이라고 하는 올림픽이 어떤 몸을 겨루는 그런 대회라면 그렇죠. 예, 정신을 겨루는 대회 중에서 예. 제일 세계적으로 좀 권위가 있고 전통이 깊다라고 하면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물리 올림피아드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987년, 1988년에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을 달성하면 금메달이라는 걸 줍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요. 예. 올림피아드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금메달을 수상을 했고 금메달을 몇 점을 받아가지고 수상을 하셨을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이 100점 아니라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 아니라 42점 만점으로 계산하는데 42점 만점에 네, 네. 42점. 네, 맞아요. 어. 42점 만점을 받아가지고 두 회 연속으로 42점 만점을 받아가지고 네. 이분이 수상을 하시면서 뭐 세계 1위죠 만점이니까 네. 세계 1위이자 세계 챔피언으로 2연속 수상을 하셨던 그야말로 루마니아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린 루마니아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산업이나 무슨 뭐 공업이나 이런 게 되게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이 독특한 이런 민족적 구성 때문에 나름대로 루마니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민족이나 문화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루마니아의 어떤 이런 뛰어남을 세계 만방에 떨칠 자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체조 선수 같은 분들로 루마니아에 이런 걸 떨친 분들이 많으셨죠. 루마니아 체조만 몸만 잘 쓰는 게 아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이 수학도 잘한다.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거를 자랑하게 해준 그런 인물로 2회 연속으로 수상을 한 이 니쿠쇼르 단이라는 분이 나름대로 좀 명성이 있었던 것이죠. 87년에 고등학생이면 나이도 꽤 젊네. 예.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예. 지금 50 몇 세인가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88년부터 우리나라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아마 출전을 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공식 기록이 그때부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후로는 이제 꾸준히 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88년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6명인가 출전합니다. 한 나라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 금메달을 여러 명 줘요? 뭐 금메달은 그냥 점수만 통과하면 금메달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네.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6명 중에 금메달 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첫 참가 때? 첫 참가 때. 2명. 0명입니다. 0명. 아, 은메달 어렵구나. 딴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 0명인가? 0명입니다. 0명. 동메달 딴 사람만 동메달은 한 2명. 3명인가 세 명?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95년인가 될 때까지 아마 금메달 별로 못 땄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인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수학 우리 올림피아드, 유명하죠? 예, 90년대 이후로는 뭐 우리나라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어떤 뭐 좋은 성적 많이 거두는 편입니다. 저 다닌 수학학원 이름도 올림피아드 수학학원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니쿠쇼르 단이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루마니아에서는 뭐 국민 영웅. 정신적으로는 어떤 지적으로는 과학과 수학의 수준으로는 야. 코리아보다 루마니아가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명성을 떨치는 이런 일을 했고 예. 이분이 이 루마니아의 수도가 부카레슈티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학을 수학 전공해가지고 입학하시고 잘 졸업하시고 파리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박사과정까지 받으시고 네. 박사 돼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루마니아에서는 루마니아의 뛰어난 수학 인재들을 길러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수학자들을 길러낸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을 길러낸다기보다는 네. 이런 좀 최고 수준의 수학자, 수학 영재, 수학 수재 이런 사람들을 좀 잘 길러내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 교육 활동을 하시는 쪽으로 좀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좀 그런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루마니아에서 뭐 루마니아 수학원 이런데 산하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수년 거의 한 10년간 수학자로서 그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셨었어요. 근데 초장부터 이분도 어떻게 보면 메르켈 총리하고 비슷하게 초장부터 그러면서도 어떤 뭐 권익 관련된 운동이라든가 네. 정치 관련된 데 관심은 좀 있으셨거든요. 예.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빠진 게 2000년대 중반에 이분이 어디에 발을 들이밀면서 그쪽으로 이제 쭉 훅 빠졌냐면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치 운동을 되게 강하게 했다기보다도 그 무렵에 이 루마니아의 수도였던 부카레슈티에 어떤 게 좀 문제가 될 때가 많았냐면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재개발, 뭐 건물 짓는 거, 아파트 짓는 거, 빌딩 짓는 거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루마니아가 역사 전통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고색 창연한 옛날에 지은 그런 유럽식 건물들이 곳곳에 루마니아 수도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없애고 이 교통의 중심지 요지 같은 데다 짓다 보면 네. 뭐 200년 전에 지은 극장이 있는데 그걸 부수고 뭐 빌딩을 지어야 된다. 뭐 300년 전에 지은 뭐 어떤 뭐 옛날 학교 건물이 있는데 그걸 부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요즘 뭐 그런 게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다 파괴돼가지고 그런 게 좀 없어졌는데 한 20년 전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이 무슨 근대 건축으로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뭔데 그거를 다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해서 빌딩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논란이 그러면 되죠. 이제 그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인 사람이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나도 지금 빚도 많고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쌓아야지. 이거를 밀고 빌딩을 세워가지고 분양을 해야지 나도 돈 벌어서 뭐 어떻게 살지. 그렇죠. 보존만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에 그런 갈등이 되게 많았었죠. 예. 근데 루마니아에서 2000년대 중반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 니쿠쇼르 단 이분이 보존해야 된다. 그 뭐 무조건 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빌딩 올리고 뭐 아파트 짓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보존할 건물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쪽의 운동을 하는데 되게 앞장서서 좀 나섰습니다. 또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인상적인 활동을 좀 했었어요. 예를 들면 공원 지역을 재개발해가지고 뭐 빌딩 짓고 하는 뭐 그런 사업을 뭘 지으려고 했다더라. 무슨 워터파크 짓고 뭐 이런 거 하려는 그런 게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 이 정도니까 세계 각지에 워터파크 짓는 거 이런 거 할 만한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루마니아도 우리도 사람들 오기 좋은 공원 지역에 워터파크 같은 거 하나 크게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원에 옛날에 우리가 100몇십 년 전에 200년 전에 처음 이 지역을 만들 때부터 만들어 놓았던 유서 깊은 이런 여러 가지 조각상과 건축물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밀어버리고 현대식 워터파크를 짓는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아섰는데 막 성공한 뭐 이런 사례 같은 게 막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상을 남긴 이걸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야? 예. 루마니아 신문 같은 거 찾아봤죠. 예. 그래 성공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좀 쏠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수학 인재로서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유명했던 이 니쿠쇼르 단 선생님이 역사를 그런 거를 지켜냈다. 하시는구나. 전통을 지켜냈다. 그래서 이제 은길이 좀 쏠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 정치에 입문할 때 예. 막 이렇게 되게 이슈가 첨예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토론을 하고 막 난상 토론을 하면서 서로 많은 논란을 빚는데 막 뛰어들어가지고 나는 뭐 누구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설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를 포착을 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라면서 사회에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딱 등장하는 것도 정치판에서 인상을 남기기에 되게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사회적으로도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죠. 항상 뭐 나와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맨날 싸우는 그런 주제보다도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 맞았든 틀렸든 좀 의미 있는 논쟁거리를 던지는 게 될 수가 있잖아요. 대선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인가요? 아니에요. 좀 위험하게 자꾸 끌고 가지 마세요, 진짜. 니쿠쇼르 단은 그렇게 등장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쿠레슈티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사회운동,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 터전을 쌓아 나가가지고 2010년대에 크게 성장을 해서 이분이 2020년에는 부쿠레슈티 시장으로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서울시장이네 우리로 치면. 그렇죠. 그래서 부쿠레슈티 시장을 쭉 하시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무소속으로 아마 부쿠레슈티 시장을 하시는 도중에 당을 박차고 나왔던가 뭐 그러실 거예요. 과감하게 이번에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이 루마니아 선거는 막 결선 투표 제도가 있고 그래서 막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위 한 후보가 뭐 승복을 안 하고 어쩌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월 18일 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니쿠쇼르 단이 새로운 루마니아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었죠. 축하드립니다. 예.
니쿠쇼르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룬 방송이 또 있을까 싶은. 왜냐하면 루마니아하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계가 좀 근데 꽤나 있는 수학 나라입니다.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네, 수학이 네 그렇죠. 예, 오늘 네. 과학 시간이니까. 최근에 루마니아에 우리나라가 그 K9 자주포 무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루마니아에 한 50대 이상 수출한다는 계약이 작년에 아마 최종적으로 맺어져서 이게 계약 규모가 1조 원도 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계약이고 루마니아에서는 이 정도로 외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 전례가 좀 없을 정도거든요. 루마니아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벌어지고 있으니까 시끌시끌할 거 아닙니까? 인연이 생겼네. 우리도 어떤 강력한 국방력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그렇지, 이야기가 그렇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어떤 무기로 어떻게 국방력을 보완하냐라고 했을 때 K9. 한국에서 대포를 들여와가지고 보완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루마니아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루마니아 나름대로 인연이 있고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단 당선인 니쿠쇼르단의 수학자로서의 위상, 뭐 업적 같은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업적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박사 예. 논문도 좀 재미있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적을 좀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워요. 선생님한테 어려우면 저희한테는 너무 좀 어렵죠.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분의 좀 큰 업적으로 루마니아 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수학자로서 어떤 큰 본인이 직접 업적을 많이 세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뛰어난 루마니아의 수학 인재들을 이 사람이 많이 교육을 하면서 잘 길러냈다라는 쪽으로 좀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니쿠쇼르단이 얼마나 뛰어난 수학 재능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네. 이야기할 때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종종 잘 나오는 게 네. 니쿠쇼르단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87년 88년에 출전했을 때 테렌스 타오를 눌렀다 이런 게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테렌스 타오가 네, 테렌스 타오 누굽니까? 지금 UCLA에서 교수로 계시죠. 이분이 UCLA 교수로 계신 분이고 이분도 젊은 교수이신 분인데 네. 테렌스 타오 이분이 24살인가 UCLA에서 정교수가 되셨을 거예요. 와, 그래서 24살에? 네, 그래서 UCLA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정교수가 된 사람으로 아마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와. 이분이 정말 이분 뭐 당연히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 이런 상 뭐 당연히 받으셨고요. 필즈상. 네, 당연히 뭐 아주 뭐 약간 수학계에서는 테렌스 타오한테 물어봐서 테렌스 예. 타오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다. 라는 메시, 약간 메시. 뭐 이런 느낌. 수학계 혹은 뭐 메시. 테렌스 타오가 자기가 이건 흥미로운 문제고 내가 한번 뛰어들어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갖고 달려들면 그 문제는 하여튼 해결된다. 라는 식의 약간 전설이 떠돌고 있을 정도로 예. 그런 대단하다. 그러니까 전설이죠 말 그대로 그죠? 아, 그래도 뭐 예. 러시아나 그럴만하니까 이런 하겠죠. 데서는 페렐만이나 이런 다른 수학자들이 테렌스 타오보다 더 위대하다면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하여튼 뭐 근데 단 선생이 이분을 이겼다고? 왜냐하면 예. 이분은 뭐 만점 이런 거 못 받으셨거든요. 테렌스 타오는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그렇게 보통 이 루마니아 언론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예. 조금 더 찾아보면 사실 조금 깔짝지근한 게 있는 게 예. 이 니쿠쇼르 단 이분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출전할 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사람들이 많이 출전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요때 출전하셔가지고 뭐 말하자면 일반적인 다른 선수들처럼 이렇게 경쟁해서 만점 받으신 거거든요. 잘하신 거죠. 그것도 위대하신 거죠, 그죠? 네. 그런데 테렌스 타오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처음 출전했을 때 10살의 나이로 출전했어요. 10살이면 초등학교 3, 4학년이잖아요. 10살이면. 그런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그럼요. 그런데 이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해가지고 동메달까지 땄어요. 그러면 이건 인정. 그리고 87년에 또 출전했어요. 11살 때 출전했죠. 예. 그때는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87년이면 단이 금메달 땄네. 니쿠쇼르 단한테는 물론 밀렸어. 니쿠쇼르 단은 예. 만점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11살짜리 테렌스 타오가 네. 은메달 땄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고딩과 초딩의 아마도 대결이네요. 아마 고딩과 초딩의 대결. 예. 아마도 11살로 은메달 딴 사람이 그때까지 역사상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테렌스 타오는 성공했던 거예요. 요건 감안해야죠. 그리고 88년에 12살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다음에 거기서도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그때까지 12살짜리가 금메달 딴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테렌스 타오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타오가 최고야. 아마 13살 그때쯤 해가지고는 이제 뭐 대학 과정 뭐 이런 석사 박사 과정 연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테렌스 타오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13살이면 18살 정도까지 출전할 수 있다. 17살 정도까지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몇 년 아직 더 출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후로는 출전을 안 했던 걸로 기록이 타오가 없습니다. 코 올리고 있을 때 저기 단 선생님은 막 수염 거뭇거뭇해져 있고 그 정도예요 그렇죠. 지금.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 올해 네, 이 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7월 정도에 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 현재 대표팀에 대표 선수로 선발된 학생이
숙명여중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윤혜원 학생이라는 학생입니다. 중학생. 네, 우리나라에서 중학생 대표가 나온 거는 20년 만입니다. 20년 만. 와. 그리고 여학생 대표가 나온 것도 꽤 오랜만이에요. 한 7, 8년 만이에요. 네. 네. 그럼 대표팀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이게? 대표팀은 한국에서 한국 이 수학 올림피아드를 합니다. 아, 국내 그걸 출전을 해가지고 예선처럼. 거기에서 수상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상위권 학생이 대표팀이 돼가지고 다 나온 개인전인 건데.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숙명여중 2학년의 윤혜원 이분이 혜원 양. 중학생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선수로 출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네. 중학생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근 사례가 2005년에 강환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 중3 나이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던 게 이 윤혜원 학생 이전에 최근이거든요. 저랑 동갑이겠는데? 아닌가? 후배인가? 2005년에 중3. 예. 참고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프로그램의 PD님께서 이 강환 학생과 동문이셨다. 중학교 동문이셨다라고 야, 자랑스럽게 중학교 아웃풋이 화려하네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잡지사 에디터와 그러니까. 강환을 배출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윤혜원 학생도 이번에 뭐 테너스 타워 뭐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잘 해서 혜원 양 화이팅입니다. 좋은 경험을 이렇게 쌓고 다른 대표 선수들도.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뛰어난 이런 어떤 수재나 엄청난 뭐 이런 재능을 보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기대와 압박을 주는 것도 저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상파 들 때가 방송에서 있습니다. 지금 샤라웃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혜원 양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렇긴 한데 너무 예. 이렇게 부담 다 줘놓고 근데 부담 준 건 저는 조금은 거시기하다 생각.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되게 기량이 뛰어난 어떤 천재적인 누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그런 천재적인 어떤 사람인 만큼 되게 엄청난 데 도전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그런 걸 해가지고 국위선양 막 세상에 뭐 어떤 놀라운 거를 주고 막 이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그냥 천재니까 대신 좀 쉽게 살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할 거잖아요. 수도 있는데 거기 도전한 것 자체를. 저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멋진 거지. 뭐 거기서 뭐 꼭 엄청난 성과를 내야지만 뭐 천재로서 성공을 한 거고. 성과 내면 진짜 자랑스러운 거고. 성과를 뭐 못 냈다고 해서 뭐 무슨 못 내도 실패고 자랑스럽고. 뭐 너무 어린 나이에 뭐 어떻게 해서 뭐 거시기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압박 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올림피아드 문제는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이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당연히 다 주관식이고요. 올림피아드 문제는 아까 42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6문제를 내고 하나가 7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딱 6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걸 이틀 동안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하루에 3문제씩인가밖에 안 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문제만 내고 시험 시간은 4시간 좀 넘게 줍니다. 뭐 4시간 반인가 뭐 4시간에서 5시간 사이 정도 시간을 주고 얼마나 3문제를 어려운 거예요, 풀라라고 합니다. 그 천재들이 5시간 동안 6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3문제를 내면 대체로 그냥 수학 경시대회 하는 사람들 이런 강사 선생님 이런 분이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하기로 3문제를 내면 한 문제는 좀 쉽고 한 문제는 좀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에 출전하는 학생들이면 각오할 만한 수준인 문제, 한 문제는 좀 어려워서 이거는 잘 풀면 진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3문제씩을 낸다라고 배점이 하는데 다르군요. 쉬운 문제도 하나도 안 쉬워요. 보면 쉬운 문제라고 나오는 것도 하나도 안 쉬워요. 예를 들어 올해 문제를 선생님 드리면 한 문제 하루 동안 붙잡아도 못 풉니까? 어렵습니다. 그 정도야? 어렵습니다. 궁금하네. 궁금한데 봐도 제가 뭐 이해할 수가 한 없으니까. 10년간의 문제를 이렇게 쭉 출제를 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 어떻게 아이디어가 좋은 게 떠올라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냐면 저런 문제인가 봐요.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로 나오는 문제 중에 진짜 막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를 것 같은 문제도 있지만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는 재밌는 게 이게 재밌다고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재밌는 게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 문제가 꽤 많아요. 뭘 구하라는 건지는 알겠어.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보면 이게 뭘 계산해서 뭘 찾으라는 건지는 알겠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될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궁금한데. 그런 게 많다는 게 이 보통 웬만한 수학자들이 쓴 논문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 수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그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구한 성과를 서로 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좀 덜해요.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런 게 좀 덜해요. 보면 직관적인데 어려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아 그래. 아 이런 걸 구해보라고. 그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는 출제하는 과정이 골치 아픕니다. 감금시켜 놓나요? 그래서 그분들? 가끔가다 뭐 부정 시험 이런 사태 같은 게 가끔 날 때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내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 내는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출전해가지고 쓱 보고 기억해놨다가 자기 대표팀한테만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몰래 전화 걸어가지고 야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서 알려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막 다 길게 막 다 설명 안 해줘도 야, 요런 거 좀 연구해봐. 이렇게 짧게 한 2초만 알려줘도 큰 도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그런 걸로 문제가 됩니까? 시비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아, 조금 껄쩍지간 이야기긴 한데. 감금시켜야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감금 예. 같은 것도 실제로 합니다. 채식주의자 읽으면서. 예. 왜 하필 아니 이번 수능 때 그랬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 관련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출제하고는 조금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북한 관련해 가지고 가끔 무슨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해서 막 이렇게 국위 선양 이런 거로 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 북한에서 뭐 이런 부정행위 했다 이런 게 소식이 나올 때도 있고요. 2016년이었던가 2010년대 중반에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던 북한 학생이 아마 도중이었을 거예요. 수학 올림피아드 하는 도중에. 네. 갑자기 때려치우고 네. 거기 어디였더라? 스위스였던가? 유럽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망명 신청한 적도 한번 진짜로? 예. 네. 그래서 받아줬나요? 그분이 지금 네. 아마 남한에 살고 계실 거예요. 우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런 적도 있어. 그래서 북한에서 뭐 그런 수학 올림피아드 관련한 리정열 선생님. 네, 이정열. 서울대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분 지금은 아마 학교 졸업하셨을 텐데 지금 뭐 하신다더라. 하여튼 그래서 북한도 뭐 남한이 우리나라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2012년인가에 세계 1위도 했습니다. 전체 선수들의 성적을 종합해가지고 나라별 순위도 괜히 계산해보고 이러거든요. 2012년에 세계 1위도 했고요. 2017년에도 세계 1위 했었고요. 작년에도 세계 3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세계 1위를 우리나라 뭐 사람들 축구 관심 엄청나게 많고 야구 뭐 세상에 야구하는 나라 이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야구도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1위 한다. 야구의 국가 대항전에서 WBC에서. 세계 1위 한다라는 게 자주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월드컵 1위는 좀 꿈꾸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학 올림피아드는 세계 1위를 한 적이 2번이나 있고 작년도 세계 3위를 했다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뭐 수학 강국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학 올림피아드 강국 중에 하나라고는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어떤 그런 민족성을 가진 북한도 사실은 잘합니다. 탐낼만 하겠죠. 참고로 리정열 씨는 홍콩 대회 때 탈북했다. 아 그렇군요. 홍콩에서 옮기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그런 매체에서 수학 올림피아드가 진행되는 도중에 얘기를 해주면 저는 더 뜨겁고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첫날 문제 3문제 나오면 그 문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이나 이럴 때 해설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세돌 알파고 대국대처럼. 그럴 때처럼 해설 같은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세돌 알파고 대국할 때 그거 보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듯이 그거를 이해하면 더 재밌겠지만 이해를 그렇게 못해도 맞아. 대충 해설하는 걸 들으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재밌어. 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수학 올림피아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해설해 줄 거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에 약한 편인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좀 되게 힘들 것 같다라든가 그리고 세 문제 중에 분명히 하나나 2개 정도는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재밌게 수학 설명 잘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수학 1타 강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밌게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문제도 6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씩은 나올 것 같거든요. 요즘에 뭐 그런 기성 매체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인터넷 동영상으로 뭐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뭐 꼭 뭐 축구 중계 야구 중계 이런 거는 남의 나라 리그도 재밌는 경기 있어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해 7월 10일부터인데 그때
좀 나와서 해설 좀 해주시면 안 제가 되나요? 수학 수준이 딸려요. 제가. 누구 모시고 해야 돼요? 제가 저는 이거 너무 수학-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수학 1타 강사 예. 정승재 그분이 수학하시는 분이신가요? 좋다 좋다. 그런 분이 좀 저는 예. 해주셨으면 야. 저는 이거 뭐 약간 진짜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약간 그런 스포츠 중계하듯이 네. 하면 바로바로 해설해 주면 진짜 짜릿할 것 같고. 관심도 또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어려워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렵다면 행사 다 끝난 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는 순간 예, 공식을 행사 끝나고 네네네. 나면 네. 행사 끝나고 나면 왜냐면 그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맞아요. 예를 들면 진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준 높게 그러면서 재밌게 할 수 있다면 예, 인터뷰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서 여기를 떠올리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윤혜원 학생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내셨냐고 좋죠. 라고 하면 뭔가 신선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되게 웃기게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잠깐 졸았는데 꿈에서 뭐가 보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예. 그것도 되게 화제되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가 누구 모시면 해설위원 모시면 옆에 캐스터로 함께 해주시죠. 뭐 모르겠어요. 거들어 주세요. 저는 뭐 수준이 안 돼서 예. 그래서 니쿠쇼르단 수학 올림피아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어떻게 보면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루마니아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니쿠쇼르단처럼 좀 오래 전 역사여도 좋습니다. 어떤 수학을 잘했던 지도자 아니면 뭐 정치인이 있나요? 의외로 있습니다. 예. 일단은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수학 잘했던 사람 한 사람만 꼽아보면 네. 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성계는 아니에요. 이성계는 격구 잘했죠, 격구. 활을 잘 쏘고 격구를 잘했죠. 예, 그죠? 예, 이성계는 아닙니다. 예. 이성계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산수는 한문도 겨우라고 하면 좀 너무 미안하고 저 전주이신데. 저 겨우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 예. 그것도 막 그런 진짜 조선시대 과거급제한 사람급의 그거와는 조금 수준 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면 한문으로 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활훈련해야죠. 그리고 사실 무인들이 뭐 이름 석자 쓰고 웬만한 공문서만 읽을 수 있으면 그럼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문으로 뭐 공문서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현대에서도? 이성계 배제하고 예, 이성계 때 이성계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조선을 세운 사람 중에 이성계 말고 이성계 다음으로 중요한 조선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 정도전 있죠. 정도전. 예. 정도전이 수학을 잘했습니다. 오. 정도전이 고려 시대 때부터 벼슬 해가지고 쭉 이렇게 벼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벼슬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네. 처음으로 좀 높이 올라가가지고 활약했던 분야가 뭐였냐면 다른 이 벼슬 하려고 과거 시험 친 사람들. 뭐 성균관 이런데 학생 이런 사람들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를 정도전이 하면서 처음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재와 교육 과정 개발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상세한 기록이 없어서. 근데 아마도 직접적으로 교육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하자면 국립교육기관의 어떤 교육 담당자로 처음에 명성을 많이 떨쳤던 분이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담당했던 과목이 뭐냐면 무슨 책을 가르쳤다라고 돼 있냐면 상명산법을 가르쳤다라고 돼 있어요. 상명산법. 상명? 예. 뭐 상명산법이 어떤 책이냐면 몽골 제국 이때 뭐 고려 시대 말기니까 네. 몽골 제국 시대에서 몽골 제국의 학자가 편찬했던 예. 한문으로 되어 있는 수학 교재예요. 상명산법의 내용을 보면 대충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3에서 고1 정도 수준 됩니다. 오, 굉장한데. 그거를 익힌 것도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냈어요. 정도전이. 예. 정도전이. 오. 그러니까 잘하니까 가르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익혔지? 웬만히 뭐 방정식 풀이하는 거 이런 거 다 할 줄 아셨을 거예요. 정도전. 예. 그리고 정도전이 상명산법하고 또 뭘 가르쳤다라고 돼 있냐면 태일산법이라는 걸 가르쳤다고 태일산법 들어봤는데. 돼 있거든요. 예. 태일산법이라는 거는 내용이 뭔지 좀 연구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숫자의 과학 할 때 나왔지 않아요? 아마 한번 슬쩍 하면서 네, 지나갔었던 네. 거 알 수도 있는데 네. 태일산법이 정확한 내용 연구된 자료는 잘 없는데 뭐죠? 앞뒤 정황을 보거나 후대에 나는 태일산법을 연구해서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말했던 사람이 뭘 했는지 이런 그 행적 같은 걸 살펴보면 예. 태일산법은 아마도 점성술에 관련된 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점치고 별 보면서. 예. 예. 별 보면서 태일이라는 말이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주변의 하늘 또는 그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하늘의 신령 뭐 이런 거를 태일이라는 말로 많이 썼거든요. 태일선법은 점성술에 관련된 책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1년이 365일이고 뭐 한 달에 달이 돌아오는 거는 29점 며칠이기 때문에 예. 1년에 12달 정도가 가게 되면 몇 달이 남는데 그래서 뭐 윤달이 얼마 만에 들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일식과 월식은 언제 생기고 행성들이 며칠의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계산해서 어떻게 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어야 됩니다. 그런 거 계산하려면. 그럼 계산해 보면 뭐 언제 금성이 달하고 같이 나오는 때가 되는 거는 언제이고 그러면 운수가 어떻게 달리고 이런 게 아마 적혀 있는 책이 테일 3법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뭐 적어도 그렇게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의 책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도전이 테일 3법을 강의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그 단순한 상명 3법도 단순하지는 않죠. 조선시대 사람 그때 아라비아 숫자도 없었을 때예요. 조선시대 사람이 한문으로 숫자를 써놓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방정식 푸는 것만 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정식 풀이하는 상명 3법 수준을 통달하고 그런 복잡한 그 천체의 천문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도 남에게 가르칠 수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도전도 수학 실력이 사실은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좀 과장이긴 한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확 먹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고려 생각해보면 고려가 400년 동안 이어진 나라고 뭐 정몽준이 뭐 무슨 뭐 여러 고려의 충신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라를 훅 무너뜨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는 사이에 막 온갖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십만의 전투가 벌어지고 난리가 한번 난 다음에 명나라가 들어섰거든요. 어떻게 확 먹었지? 그에 비해서 이성계는 쓱 먹었거든요. 정도전이 작전이 좋아가지고 이성계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전의 작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뭐였을까? 약간 조금 과장해서 넘겨짚다 보면 정도전이 수학에 밝았던 것이 이성계 일파의 어떤 중요한 전술적인 전략적인 원동력이 아니었겠느냐. 딱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식량이 얼마나 있고 돈이 지금 얼마나 있으니까 쟤네들은 요 정도밖에 병력을 동원 못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다리면 세금 이 정도 거치고 요 정도 하면 부대 한 4개 정도를 운영해가지고 서로 식량과 돈을 나눠주면 우리는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럼 쟤네들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수학적이네. 딴 사람들은 지금 왜 대부분의 이 시대 사람들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도 잘 못했을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명삼법 테일삼법을 정도전은 꿰뚫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막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성혁명의 방정식을 풀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말해도 큰 과장은 아니지 않을까. 정도전이 군사를 조련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글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런 거에 저력이 밑바탕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얼마나 거두면 적당할까, 군부대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유지하는 게 적당할까, 관청마다 사람을 몇 명씩 배치해야지 1년에 돈을 예산을 얼마씩 주었을 때 망하지 않고 부채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다 계산이잖아요. 엑셀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엉성하게 유지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대로 다 뭐 무슨 공납을 하는데 막 임의로 마음대로 걷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어나는 그런 패단이 다 생기는 건데 통치를 잘할 수 있죠. 말하자면 스프레드 시트를 두뇌에 담고 있는 사나이 그렇죠. 정도전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역성혁명, 조선을 일으킨 혁명이 성공했던 거 아니냐라고 말해도 저는 뭐 조금 과장이겠지만 큰 과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이어가는 말투로 끊지 마세요. 이거 하고 끝내게 해주세요. 하나만. 제가 마무리할까봐 하나만 제발. 마무리할까봐 제발 하나만. 갑니다. 짧게 할게요. 하나만 더. 시간이 얼추 다 됐으니까 하나만 더. 그리고 또 조선시대 수학자로서 어떤 이런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이 아까 정도전은 조선 초기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 후기의 인물이었던 최석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좀 생소한데요. 최석정 이분은 이분도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학 잘하실 것 같아. 근데 잠깐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분도 장희빈, 인현왕후, 숙종 이 문제로 골치 아프던 그 시기에 사셨던 분입니다. 네네. 이분은 그 피 터지는 싸움의 와중에서 약간 중심을 잡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벼슬 자리에서 물론 이분도 귀향살이 이런 거 좀 하셨습니다. 장희빈하고 인현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어떻게 귀향살이 잘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셨는데 그래도 꾸준히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쭉쭉 올라가셔가지고 이분이 영의정까지 하셨어요. 영의정이면 조선의 모든 벼슬 중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잖아요. 현대 뭐 요즘 사회는 왕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죠? 그냥 우리 아버지 왕이니까 나도 왕 이런 건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 내지는 국무총리, 국무총리. 약간 니쿠쇼르 단 수준의 그 위치까지 가셨던 분인데 단이 루마니아의 최석정이네요. 그렇죠. 예. 영의정이셨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이분이 수학에 심취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수학에 심취하셔가지고 구술약이라는 책을 썼는데 약간은 교과서를 쓰는 그런 느낌으로 쓰신 책인데 지금까지도 이 내용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수학자들도 이 책을 조금 연구를 꽤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체제는 교과서처럼 잡혀있는데 이게 약간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수준은 괜찮아요. 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 책도 한 요즘에 한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그 정도의 수학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18세기 초 17세기 말에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뭐 300년 전 400년 전에 그 정도의 책을 영의정 하시던 분이 이때 당시 아라비아 숫자도 없고 지구 조선 시대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지구상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구구단도 못 외우던 시대였는데 고1 수준이면 함수.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의 방정식 풀이하는 거 이런 거 잘하는 거를 책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라고 하면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그렇죠. 이 책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요거는 비교적 한 밝혀진 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직교 그레코 라틴 마방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방진. 직교 그레코 라틴 방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코? 마방진의 일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식의 직교 마방진이라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수도쿠 문제를 풀 때 원리하고 비슷한 거라고 하거든요. 전 수도쿠를 안 해가지고 이거 참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전 좋아해요. 그렇군요. 수도쿠의 그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분이 세계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구술약 요쪽에 수록된 글에다가 써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최석정이 영의정 조선의 영의정이셨던 수도쿠의 분. 원조다. 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 합해서 다 똑같이 맞추고 이런 거를. 그거를 와. 가로 세로 대각선인데 그냥 단순한 그런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복잡하게 하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이네요. 복잡한 모양의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중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모양도 하나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좀 세계의 그런 수학 어떤 그런 참고 서적 같은 데도 이름이 수석정 초의 이름 살짝 올라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조선시대 분이신데. 귀한 가수 저러고 하셨나? 그러니까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아마도 이분이 워낙에 차근차근 나라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벼슬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실무를 하다가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으셨을 거예요. 세금을 걷고 세금을 부과하고 뭐 전체 수확량의 10%를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10%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전부 다 수학인데 수학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수학에 좀 심취하고 수학을 남에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분 이야기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하나만 좀 얘기하면 이분 구술이학이라는 이 책 되게 이분 위대한 책일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읽어보면 이러다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이 조선시대에 소위 말하는 성리학자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쪽으로 또 되게 심취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섞이지? 두 개가? 그래서 이분은 수학을 풀이를 하면서 그 수학의 풀이도 항상 음양의 조화가 맞아. 태극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뭐 짝수 홀수 이런 건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든 거는 이 숫자조차도 다 태극의 원리, 음양이 있어야 되고 더 고차원인 거 같은데. 음과 양이 있으면 음은 다시 음 중에서 진짜 찐음인 태음이 있고 음 중에서 진짜 찐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다. 그리고 양 중에서도 찐양인 태양이 있고 그 뭐 저기 가수 말고요. 태양이 있고 양 중에서도 조금은 태양이라고는 할 수 없는 소음이 있다라고 해서 태양, 태음, 소음, 소양이라고 하는 약간 사상의학 할 때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수학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분은 생각하신 거예요. 감도 안 온다. 그래서 약간 말하자면 사상 수학 같은 걸 이분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 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이분은 되게 심취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상수학.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가끔 보면 있어요. 지금 현대의 눈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20 나누기 7을 하면 얼마예요? 20 나누기 7 하면 얼마예요? 2점 몇이죠. 근데 그러면 나머지하고 몫으로 하면 몫이 2고 나머지가 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이 나누어지는 수고 나누는 수가 7인데 그러면 몫이 2이고 나머지는 6이다. 4개의 숫자가 생기잖아요. 이게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의 그 원리를 품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면 나누기도 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심취를 하셨어요. 이분은. 그게 모든 계산에서 규칙성이 나온다고? 이분은 거기에 심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술의학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써놓으셨어요.
근데 현대의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의 이 구술학을 보면 예. 되게 좀 오히려 이해하기 훨씬 힘들어요. 현대인이 보면. 더 천재일 수도 있어. 이분이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는 걸 가지고 제자를 많이 기르시고 우리 최석준 선생님 저도 수학을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알려들어가지고 그런 태양 음양으로 수학을 하는 학파가 쫙 생겼으면 예. 이게 되게 발전하고 사상수학. 이거에 익숙한 그런 문화가 막 생겼겠죠. 예. 이렇게 외우면 잘해요죠. 막 이런 게 있겠죠. 하다못해. 그렇죠. 그런데 뭐 조선시대 아시다시피 수학을 그렇게까지 중요시 안 했기 때문에 아하. 이거 뭐 제가 알기로 이거를 크게 계승한 그런 후대의 수학자 같은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한편으로 혹시 생각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현대의 우리가 과학이나 수학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그런 문명입니까? 항상 영수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주면서.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중에 과학자나 수학자 출신이 과연 있었나? 조선시대의 최석장 정도로 최석정급은 없는 수학에 심취했던 그런 수학자나 과학자 출신의 그런 국가 지도자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또 조선이 뭐 수학을 무시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낮춰 볼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좀 반성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점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잠깐 해보게 되죠. 우리 강호한 선생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니쿠쇼르단 루마니아 대통령 당선인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어떤 수학 천재들의 세상을 살펴본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올림피아드 그 중계 진짜 하면 옆에서 보조 역할로라도 수준이 수학 저보다는 위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 말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박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